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년째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권 취업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원래 보통 이렇게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메인 무대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은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들을 때 이제 대부분이 전부 다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도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스 오셔서 컨설팅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또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상담 부스에 있으면서 필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상담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력이 있는데, 또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카더라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아서 나는 첫걸음을 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취준생들이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취준생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이 첫 발을 못 떼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한다면, 크게 얘기를 한다면 금융공기업, 그 다음에 은행권, 금융투자, 그 다음에 증권인 거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해외금융, 핀테크, 금융협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공기업을 크게 나누면, 공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을 크게 나누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느냐면, 금융공기업과 은행 쪽으로, 시중은행 쪽으로 내가 생각합니다라는 방향과, 그 다음에 나는 증권 쪽이나 아니면 보험 쪽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방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나는 금융권 쪽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투자 쪽이나 생명보험 쪽이나 아니면은 증권 쪽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이나 은행권 쪽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다면 뭐냐? 자, 보세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 우리가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어차피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호응을 해주세요. 뭔가 끄떡여라도 주시고요. 제가 강사만 20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전 지금 이 무대도 내려가고 싶어요. 왜 무대도 내려가고 싶으냐면 내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지고 막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뭔가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있다가 호응도 해주시고 얘기도,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금융공기업은 어차피 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은 어차피 스펙,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잠깐 돌아가 보면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결제원이든 보안원이든 이런 데를 제외하고 사실 금융결제원과 보안원 같은 경우는 알리오 사이트에 공공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앙형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33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 모두 다 참여한 기관들이에요. 오늘 참여한 기관들인데 이 참여한 기관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한국증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해양 관리공사가 있었는데 그쪽은 원래는 SOC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해양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융공기업으로 걸쳐져 있는 거고 그 뒤에도 보시면은 IBK 기업은행이 있는데 IBK 기업은행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책자가 있는데 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또 은행권이라고 해서 IBK 기업은행을 은행권 쪽으로 몰아놨는데 사실상 IBK 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쪽으로 하는 금융공기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드리느냐면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부분들 금융보안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딱 보시면은 어학 800점 이상, 우리 자소서 50점이에요. 교육 25점이에요. 자격증 25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1차 서류 자체가 되게 명확해요. 되게 명확해요.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어학 750 이상 우리는 10점이고요. 약식 논술평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족보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2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약식 논술이라고 해서 2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그 2개의 문항을 우리는 90점을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잘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대부분 공정채용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공정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올해 5월 달에 책자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정채용과 관련된 책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을 공개한다예요.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 몇 점 줍니다, 몇 점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다른 일반 공공기관은 정량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냥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면 거의 최고의 어학 점수가 그냥 8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어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900이 넘어야 되기는 하는데 거의 다가 800점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소서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격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하면은 자격증 하면 AFPK, 투운사, 뭐 외환역, 그 다음에 신분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술보증기금만 투운사라든지 신분사가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 공기업처럼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한국어가 가산점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 2차 필기를 보세요. 2차 필기에 전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뭡니까? 전공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전공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된다. NCS 공부와 전공 공부가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금융공기업이다. 그런데 자, 다시 가면
IBK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IM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자소서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자소서에 자신이 없지? 그래서 만약에 서류에서 시중은행에서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탓이지? 대부분 자소서 탓이에요. 근데 자소서 탓을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격증 뭘 더 준비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증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중은행 부스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느냐면 저 신분사 준비할까요? 투혼사 준비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1차 서류 통과하려고 우리 투혼사 준비할까요? 저 신분사 해야 돼요? 외환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AFPK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없어도 서류 통과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직자들과 그 다음에 현직자와 우리가 그러니까 취준생이 가지고 있는 간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톤사 안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신분사 안 가지고 있어도 서류 합격해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라는 말은 투혼사는 그래도 우리 재무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PB를 할 때 개인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재무제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재무제표 볼 수는 있구나. 그거에 대한 자격증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투혼사 정도 딸 정도의 회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재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는 신분사처럼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지 무조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와전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면 카더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됩니다. 나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갔다 왔는데 무조건 있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뭐를 바꿔라? 이거예요. 만약에 금융공기업이 왜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은행권으로 내가 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다면 자소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그럼 자소서를 확인할 때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자,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IM뱅크 면접 보신 분, IM뱅크 오늘 면접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몰라요. 또 하나은행, 신한은행 면접 보신 분 오늘 IBK도 있었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보신 분 정장을 입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냥 금융권이라고 정장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 뒤에 다 서 계시지? 여기 빈자리 되게 많은데 앞에 앉으셔도 돼요. 여기 빈자리 많아요. 오늘 나도 모르겠다. 오늘 원래 저희가 4시 50분까지죠. 네. 오늘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이잖아. 나도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 들어와서 앉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오늘 궁금한 것들도 다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자, 봐봐.
금융공기업이든 뭐든 간에 금융공기업은 뭐가 중요하다고? 필기가 중요하다고 NCS하고 전공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1차 서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은행은 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왜 IM뱅크를 물어봤느냐면 IM뱅크가 어디예요? IM뱅크가 전신이 어디예요? 대구은행이지. 그치? 그러면 봐봐요. IM뱅크는 리브랜딩한 회사예요. 맞나요? 리브랜딩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겁나 잘했지? 봐봐.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보다 IM뱅크가 좀 더 뭔가 전국적이지 않아요? 그게 리브랜딩 효과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소서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화적인 자소서예요. 이게 나중에 면접으로 와서 나 이런 경험 했으니까 나 이런 인턴 했으니까 나 계약직으로 여기 있었으니까 알아주세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가 강해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하고 있죠. 디지털 전환하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AI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AI로 전환했을 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LLM이 있는 거고 하나는 물리적 AI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산직 같은 경우도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어떤 쪽? 보안 쪽. 하나는 어떤 쪽? 그냥 IT 쪽인 거죠. IT 쪽이 보안 쪽이 뭐겠어요? 데이터 쪽인 거고. 전산직 없구나. 지금 살짝 이렇게 흐려지는데 데이터 쪽인 거고 그다음에 IT 쪽이 어떤 쪽이에요? 소위 말하는 AI 쪽인 거죠. 그러면 LLM이 있는 거고 물리적인 AI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둘 다 중요하죠. 오늘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저는 백엔드밖에 한 게 없는데 전산직인데 백엔드밖에 한 게 없는데 백엔드 시스템밖에 한 게 없는데 요즘에 AI로 전부 다 전환된다는데 저는 뭘 쓰면 되는 거죠? 뭘 쓰면 되긴 물리적 AI의 가장 중요한 게 백엔드 시스템인데 왜 자꾸 AI 하면 LLM만 생각하냐고요.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3분의 2는 못 알아들었어요. 3분의 2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봐요. 전부 다 AI로 전환해.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의 아이덴티티는 뭔데? 국민은행은 기업금융이에요? 개인금융이에요? 외환이에요? 개인금융이 강한 곳이잖아. 아니, 국민은행을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은행권을 준비를 하는데 은행 광고 본 적 있어요? 은행 광고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민과 함께 걸어온 몇 년 이거예요. 이해되니? 국민과 함께 걸어온 몇 년, 누구와 함께 걸어온 몇십 년 이거예요. 우리 은행 맨날 뭐라고 그래요? 100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걸 강조합니까?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혁과 역사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국민은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의 역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국민은행을 들어가는데 국민은행의 역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얘들 뭘로 살아남았습니까? IMF 때 국민은행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어찌됐든 국민은행은 뭘로 살아남았습니까? IMF 때 소위 말하는 소액대출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인금융이라든지 개인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왜 120년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쭉 가다 보면 그 산업 중간중간에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이 강한 거예요.
하나은행은 외환이 강하죠. 그죠? 신한은 모바일이 강했다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바일 하니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신한에서 기업금융 쪽이잖아요. 수출입 그리고 외환까지 둘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런 개인금융에서 이런 역할을 또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린 자소서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전문적인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전문적인 영역, 전공. 그런데 어디에서는 은행에서는 전문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자소서를 쓰고 1차 서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2차 필기에서 NCS하고 직무상식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금융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금융공기업 준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오늘 대화를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프로그램의 마지막이니까 대화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금융공기업 A매치, B매치 전부 다 토탈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6개월 미만 손 들어보세요. 필기 준비하는데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 2년에서 3년 사이 봐요. 지금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1년이란 단위와 2년이란 단위가 금융공기업에 있어요. 또 이제 물어볼게요. 은행권을 준비하는데 6개월 미만 필기 준비예요. 6개월 미만으로 필기 준비를 할 수 있다 없다예요. 필기 6개월 미만 손 들어보세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손 들어보세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봐봐.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NCS고 NCS임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금융권은 6개월을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손 드신 분들은 넘긴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금융권 공기업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1년 이상은 걸리겠지, 2년까지도 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공이 어려우니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또. 6개월, 1년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이 생기는 게 맞아요 원래. 왜 맞느냐 하면 그러면 난이도가 다르냐? 아니요. 금융공기업에 나오는 NCS의 난이도와 그리고 은행권에 나오는 NCS의 난이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 면접으로 가는 배수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면접으로 가는 배수가 많은 겁니다. 생각보다 금융공기업 중에서요 IBK 기업은행 합격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IBK 그러니까 저 NCS 공부 한 일주일밖에 안 해봤는데요. 한 달밖에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전공은 공부 좀 한 6개월 정도는 했는 것 같은데요. 저 IBK는 그래도 필기는 합격을 해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발 IBK 합격한 거 가지고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IBK 기업은행 8배수 뽑아요. 면접으로 가는데. 일반 공기업 제일 많으면 5배수야. 면접으로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차 서류에서 7배수 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건강보험공단은 1차 서류 통과가 겁나 힘들어. 1차 서류를 7배수를 뽑고요. 면접이 2배수예요. 근데 IBK 기업은행은 필기가 8배수였단 말이야. 필기에서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배수가 높은 거예요. NCS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는 비슷해. 그리고 금융, 경제, 디지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디지털 상식이나 금융 상식은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그거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신문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신문 보시는 분 경제신문? 대부분 경제신문 어떻게 보세요? 경제신문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게요. 경제신문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 거냐면 스크랩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서로 설명해줘요. 그러고 끝날 거예요. 뉴스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히스토리로 보는 거지. 신문을 3시간 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문은 몇 분 안에 본다? 30분 안에 보는 게 신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간신문 딱 옛날 어른들 조간신문 딱 펼쳐놓고 아침 드실 때 쫙 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30분 안에 본다 안 본다? 본다. 왜? 히스토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경제 상식을 쌓고 싶으시면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자료집들이 있어요. 겁나 많거든요. 쉽게 돼 있어요. 그거 읽으세요. 그걸로 스터디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행은 공식 자료예요. 이건 홍보도 아니야. 공식 자료야.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으세요. NCS 공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스터디에서 봉투 모의고사만 풀지 마세요. 기본서 푸세요. 그 정도 풀면 은행권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종합해 드릴게요. 자, 증권으로 넘어가고 증권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기소개서 중요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필기가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증권사와 투자는 보험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은 공동체주의자를 원할까요? 아니면 개인주의를 원할까요? 공동체주의를 원하겠죠. 그죠? 근데 투자나 증권이나 이쪽은 실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겁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면 프리랜서의 역량을 가진 회사원을 좋아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프리랜서의 역량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알아서 찾아서 벌리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벌리는 사람이 중요할까? 수습하는 사람이 중요할까? 벌리는 사람. 이게 달라요. 봐봐. 금융공기업과 은행은 수습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주식은, 증권은 주식의 기본 원리가 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이거예요. 벌려라. 수습은 회사가 해준다. 시장은 네가 봐야지. 수습을 네가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벌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능력이 아니야. 일을 벌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자소서나 이런 면접에서 어떤 능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를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는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난 증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물어봤어요. ETF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ETF 투자 안 하는데요? 아,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업 몇 군데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뭐 그런 걸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야.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몇 군데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전 주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CMA 통장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증권사를 어떻게 가요? 생각해 보세요. CMA 통장 하나 없고 ETF에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식 보유량도 없고 내가 돈을 까먹은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오늘 요번 한 달 내에 가장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코인은 있어요. 그래서 ETF도 없고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코인은 있어요? 그래서 멋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일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설마 시바를 가지고 있어요? 이랬더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 XRP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XRP와 시바이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죠.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어찌됐건 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증권사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CMA 통장을 만들어라. 코인을 당장 팔아라. 그리고 네가 투자할 수 있는 ETF란 ETF는 공부해서 투자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보험은요? 보험도 똑같아요. 일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별 보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짜보는 거야. 그리고 자소서에 또는 면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난 이런 기준으로 짜봤는데 이거를 이 회사의 상품에 녹여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권사나 보험회사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일을 벌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요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채용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융공기업은 객관식 논술조합, 필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은행권은 자기소개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숫자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 고객중심 사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투자는 당연히 시장 변화. 근데 시장 변화는 금융권이라면 다 중요해요.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봅시다. 금융권 인턴십이라든지 계약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인 건데 이게 꼭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라고밖에 얘기를 못 드려요. 그 대신 떨어지면 뭐다? 자소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스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턴을 더 해야 될까요? 헤매지 마세요. 제가 공기업 설명회는 20년 동안 공공기관 설명회라든지 취업 설명회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매달 한 번씩 설명회를 하거든요. 왜 설명회를 하느냐? 그 다음에 저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전국 어디에서라도 설명회를 해달라, 취업 설명을 해달라, 취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어디든 가요.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냐?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뭐를 헤매느냐면 스펙 준비했다가 필기 준비했다가 다시 인턴 했다가 그러니까 필기 까먹고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융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신용 분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직무 어필,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어필하는 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직접적 가산점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신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신분사 시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금융권도 놓치기 싫은데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NCS 준비했나요? 아니요, 준비 안 했는데요.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신분사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융권 준비해야 될까요? 왜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허수가 되냔 말이에요. 필기 시험이 있는 곳은 무조건 필기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허수가 되는 게 제일 싫어요. 왜 떨레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시험 치고 있느냐고. 떨어질 거 알면서.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쟁은 나쁜 거야. 어떤 경쟁이 가장 나쁜 건지 아세요? 결과를 아는 경쟁이 가장 나빠요. 근데 내가 떨어질 걸 알고 경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취준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실감이 오고. 왜? 떨어질 걸 알고 시험 치러 가니까. 그것만큼 상실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화내서 죄송해요. 화낸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순을 쌓지 마세요. 자기 모순을 쌓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자격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격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를 넓혀서 뭐 공기업까지도 조금 바운더리를 한번 넓혀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증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 시험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늦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취준생분들 우리처럼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가 급하냐면 급해요. 뭐가 급하느냐면 6개월 느리면 급해요. 그런데요. 전체 인생에서 6개월 정도는 안 급해요. 1년 정도는 안 급해요.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생각보다 그리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급해요. 왜냐? 불안하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금융권 준비하잖아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으면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오케이? 자, 투자를 해요. 금융권이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요.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할래? 뒤에 아무것도 물음표인 거에 투자를 할래? 나한테 투자할 사람,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사람. 그래서 니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투자는 물음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 잘 보세요. 봐봐. 이제 중요한 거.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하는 거야. 원래 나한테 투자할래? 나 같으면 안 해. 왜? 내년에도 똑같을 테니까. 나 같은 사람을 채권이라고 한다고. 어차피 1년 뒤에 이자액도 그렇게 높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물론 국공채보다 비싸겠지, 이자액이. 왜? 국공채는 망할 일은 없는데 난 죽을 일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식이라고. 나이가 어릴수록 코인으로 간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쌓일수록 뭐가 돼? ETF가 되는 거야. 공부를 하고 내공이 쌓일수록 뭐가 돼? S&P 50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와, 금융권 박람회 하니까 좋긴 하다. 이걸 다 알아들으셔서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자는 거야. 나의 재무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정신 상태 다 확인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 어느 순간 나는 안정자산으로 가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취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정도 나이는 안 돼. 나 정도 나이는 안 돼. 나처럼 50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문제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담 때 그것도 물어보던데 나이 많은데 어떡하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던데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몇 년도라고 써 있어도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봐봐. 저 76년생이에요. 제 나이 한 번에 몇 살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 50이야. 아씨, 젠장. 약간 현타 왔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몇 년생이세요? 네. 01년생.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난 몰라.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라고 그러면 난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몰라. 30이 넘었는지 뭐 20대인지 몰라. 감이 없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해요. 우리 애가 15년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봐도 몰라요. 연도를 봐도 몰라요. 제발 그런 거 제발 그런 거 너무 짜잘하고 유치한 거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짜잘하고 유치한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공공성과
공공성 은행이나 기업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기업 농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건데 차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권 경력을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연결하면 꽤 괜찮게 봐준다라는 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그 김소은 선생님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공 시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디지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융 디지털 상식, 금융 상식은 뭘로 공부할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에듀윌 걸로 공부를 많이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 해커스에서 나왔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데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700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무조건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은 한국은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문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세요. 한국은행 이슈를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선정하는 북 이슈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북은 BOOK가 아니고 BOK 그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나중에 되면 금융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술로 물어보거나 논술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은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들도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4분만 하고 마칠게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나 비켜줄게. 날 찍지 말고 비켜줄게요. 착각해. 딱 막 내 팬들 와 있는 줄 알잖아. 자, 봐요. 제가 면접에서 어떤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느냐면 제가 면접 코칭도 하고 대부분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면접 봤던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면접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면접 잘 봤어? 네. 다 쏟아내고 왔어요. 혹시 그러셨어요? 잘 봐주셨다면서요. 다 쏟아내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우리 다음 거 준비해 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준비한 것들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면접관 분들이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생 많았다. 주말까지 좀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공부 좀 시작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면접은 쏟아내고 오는 게 아니라 대화거든요. 면접의 본질은 대화예요. 면접 왜 보는 것 같아요? 왜 PT 면접, 토론 면접, 세일즈 면접,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인성 면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죠. 직장의 특징. 상사는 개떡같이 말해도 그렇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자면 면접관은 개떡같이 얘기하지만 나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준비해온 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PT 면접을 왜 보는 것 같아요?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예의 지적 능력을 보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구성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자료를 줬을 때 구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그걸 왜 타임어택 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내가 줬을 때 시간 내에 얘가 야근 안 하고 잘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나? 라고 보는 거예요. 토론 면접 왜요? 우리 회의 되게 많이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회의 되게 많이 해?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면접이 토론 면접이에요. 왜? 이 사람의 경청 능력, 그 다음에 분위기 파악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토론 면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이것도 금융권이라고 정말 많은 것, 내가 내 그릇에 담지도 못하는 거 이만큼 GPT한테 물어보고 전부 다 정리해달라 그러고 그거 외워서 가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들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켜요. 그렇게 면접 보면 안 돼요. 요만큼 알더라도 내가 아는 걸 얘기하세요. 내가 소화가 되는 걸 얘기하세요. 내가 학습했을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면접은 잘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운서처럼 여러분들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얘기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듣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면접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취업 박람회를 가도 다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이런 걸 PPT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융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권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제 성향상 계속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학습된 시장을 그러니까 변화되는 시장을 늘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 트렌드에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취준을 하면서 아프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프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또는 정신이 아픈 거 또는 더 나가서 몸이 아픈 거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 취업 왜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꺾일 수 있어요. 잠깐 쉬어가면 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슬라보이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나갑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준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허걱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면 잠깐 멈춰도 돼요.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준하세요. 아프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